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정책과 금리 흐름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며칠 전에 미국 연준의 FOMC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열렸는데 한 달 전 열렸는데 그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하고 이번 회의록하고 좀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 FOMC 관련된 부분인데요. FOMC라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네. 거기에 이제 각 지역 여는 의장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예. 그러면서 나온 말들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루지 빼지 않고 의사록에 다 워드를 쳐서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근데 그 의사록을 그 회의가 있는 날짜로부터 3주 후에 발표를 하게 돼요. 3주 후에 발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FOMC라는 금리 결정 날짜 2주 전에는요. 예. 그 날로부터 2주 전에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 베이지북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갖다가 통계를 낸 것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걸로 해서 발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사실상 그 FOMC에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줍니다. 예. 사실 이제 시장이 되게 크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요즘 같은 시기에는 2주의 그 텀이라고 해도 되게 큰 변화가 나타나니까 요즘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 편이긴 한데 예전에는 되게 많이 보던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2주 전에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FOMC가 있겠죠. 거기서 금리 결정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겠죠. 예. 그로부터 3주 후에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예. 왜 그런가 하니 이때 당시에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의사록을 조금 천천히 발표를 해주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가끔씩 이제 시장에서 FOMC도 보면은 성명서라는 걸 발표해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큰 틀의 성명서를 발표해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근데 성명서가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고 예. 추상적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기자들이 물어봐 준다고 하더라도 예. 어쩌면 제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예.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를 기자들이 파악을 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도대체. 네, 그래서 이제 3주를 기다려가지고 의사록이 딱 나오면 우와 한 다음에 이제 보게 되죠. 예. 첫 번은 되게 지루해요. 근데 이제 이 딱 텀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그 관심이 있는 파트들을 좀 보면 되는데 이번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부로 드릴 다운에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깊이 있게 볼 정도 그렇게 관심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의사록에서 나와 있는 FOMC 전체를 통틀어가 그냥 관통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경기 판단에 대해서 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억눌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낙관론이 팽배했는데 예. 낙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경기 하방 쪽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거는 두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했고요. 예. 그리고 플러스 하나 나온 건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정 종목들이나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예. 제값보다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드가 연준이 결국에는 어떤 통화 정책을 할 때 섣부른 긴축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만 그래도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일단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테이퍼링, 네. 양적 완화 이제 축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개념부터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의 연준은 그냥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0년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였거든요. 2000년도 6월입니다. 예. 2000년도 6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5%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팍팍 인하를 하는데 요즘은 예. 올릴 때는 진짜 조금씩 올리거든요. 0.25%씩 깔짝 올리고 예. 한참 기다렸다 또 상황 살짝 보고서 깔짝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긴축을 하더라도 긴축의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려는 게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옛날의 연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연준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 올리면 팍팍 올렸거든요. 0.5%, 0.75% 진짜 세게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긴축을 하는 거니까 각 뿌려놓은 거를 빨아들이는 것들도 되게 신중하게 하지만 실제로 공급을 막 하고 있잖아요, 돈을. 지금 시중에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하냐면 월 1,200억 달러씩 자금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4조 달러 정도, 네. 1조 4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뿌려주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중에 지금 계속해서 돈을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연준이 이제 돈 빨아들인다며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돈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뿌리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만 이게 아니라 예. 월 1,200달러씩 주던 걸 예. 월 1,000억 달러, 네. 월 800억 달러, 월 600억 달러 이렇게 속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속도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 가속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빠르게 갑니다. 돈은 여전히 주고 있는데 네. 많이 주다가 이제 덜 주는 겁니다. 덜 주다가 나중에 안 주겠죠. 네. 안 준 다음 단계는 빨아들이는 거겠죠. 네. 예. 옛날에는 빨아들이는 걸 천천히 빨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간 거냐면 주는 것도 천천히 줄이게 됩니다. 네. 아주 천천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도꼭지로 이렇게 조금씩 자른다, 이렇게 잠근다고 해가지고 예, 예. 테이퍼링이다라는 예.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하는 건 굉장히 두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물가도 올라오는 것 같고 경기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800억 달러,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사주는데 그거 1,000억 달러, 800억 달러, 600억 달러 이게 계속 줄여나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작되는 시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빨리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우리 연준은 여전히 경기의 하방을 본다. 예.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아.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 예. 주는 걸 조금씩 줄이는 시점도 천천히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네.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이 과연 언제쯤일까? 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 관심은.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과거를 비춰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또 2013년경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 네. 이럴 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준이 그 당시 이제 테이퍼링을 서서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좀 감안해 보면 이번 테이퍼링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되게 이제 유추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시기를 보통 예측하려고 하면 보통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먼저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다라는 말씀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냥 2013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2013년도 상반기가 되면서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2012년도 9월 달에 유럽 재정위기 한복판에서 유럽 경기도 안 좋고 중국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 경기도 여전히 살아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 3차 양적 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게 보통이었는데 예. 3차 양적 완화는 모기지 채권을 좀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예.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예. 모기지 채권을 많이 사준다는 얘기는 모기지 채권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뿌려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기지 예. 시장에. 예. 모기지 시장에 돈이 넘칩니다. 그럼 돈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예. 돈값인 금리가 내려가겠죠. 예. 돈 구하기가 쉬우면 당연히 가장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2012년도 하반기부터 예. 4분기부터 미국의 주택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네, 사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유학을 하던 때였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갔을 때가 6월, 7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택 경기 죽어 있다라고 했는데 네. 11월, 12월쯤 되니까 중소형 주택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매기가 살아난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들은 좀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경기가 돌아서니까 네. 그 이 주택 경기하고 맞물려서 소비 경기가 침체였잖아요, 미국이. 예, 예. 근데 주택 경기가 돌아서니까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3년도 상반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도 상반기에 주택 경기 같은 게 살아나고 하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연준도
오케이 이제 긴축의 준비를 해야겠다. 네. 아니면 이제 테이퍼링의 준비, 이때 양쪽 완화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3차 양쪽 완화를 테이퍼링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한 게 2013년도 5월이었습니다. 3년 5월. 그래서 2013년도 5월에 딱 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게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은 언제 예상을 했냐면 그러면 지금 양적 완화로 사주던 모기지 채권의 규모를 언제부터 줄이기 시작할까라고 네. 할 때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2013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 근데 예.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텐트럼이라는 게 발작이거든요. 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네. 6월, 7월에 막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 연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게 9월이었는데 9월에 그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15년도에 15년도 5월에 선언을 하고 나서 네. 14년도 1월에야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네요. 13년도 5월. 예, 13년도 예. 그렇죠. 13년도 5월에 5월에 선언을 하고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니까 예. 약 네. 7, 8개월의 텀을 뒀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4, 5개월 후에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냐면 시장 상황이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무난하게 간다면 뭐 내년 초에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얘기가 바뀔 수도 있다. 아, 네, 그건 일단 전제를 깔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그때 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 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친절하게 2년쯤 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3년도 5월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15년도 한 5월 정도에 금리 인상 시작되겠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 금리 인상은 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아. 첫 금리 인상은. 네. 그럼 이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는 있지만 예. 그때를 참고한다라고 하면 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네, 그리고 천천히.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준이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거는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 또 다른 어떤 뭐 연준이 갖고 있던 뭐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아,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이번에 보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 된다는 것은 통화 정책을 연준이 좀 최소한의 개입으로 간다. 뭐 이런 걸 시사한 건 아닌지 그런 또 그러니까-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간다라기보다는요.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복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복서가 있는데 이 복서가 이제 그 원래는 오른팔을 잘 썼죠. 오른팔이 금리입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라는 복서는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이 복싱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 오른팔이 유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예. 오른팔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팔을 같이 쓰는데 왼팔이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 와, 이 양팔 복서인데 네. 오른팔은 기준금리, 왼팔은 양적 완화 이 두 가지가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예.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발차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발차기를 시작을 하니까 되게 이 복서가 발을 차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 중에 오른발을 차는 게 이제 긴급 대출이라는 거고 네. 또 다른 왼발을 차는 게 요즘 보면 이제 그 명목금리를 누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오른발을 쓰는 예. 그 오른발을 쓰는 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은 이 두 손을 쓰는 게 주류입니다. 기준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사람들은 당연히 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발을 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돈을 막 뿌려주고 이게 네 다리로 다 팔다리를 다 썼다가 드디어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리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페드가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다들 바라봅니다. 이제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안 쓴다고 하면 시장이 그럼 지원이 끝나는 거야 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 한참 멀었다라고 하면서 오른팔 주먹 날리는 건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안심을 하죠. 예. 그럼 왼팔은 하면서 테이퍼링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아, 테이퍼링 하는 것도 한참 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시장이 안심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만 보통 많이 바라보죠. 예. 근데 뭐가 있었냐면 다리를 쓴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럼 오른다리를 언제 차냐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상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겁니다. 오른다리 쓰는 걸.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말보다는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애가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 매라고 왜 이걸 매냐고 쓸데도 없는 거 불편하기만 하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애들이 안전벨트를 하는 쓸 일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걔는 뭘 해주는 거냐면 백스탑이죠. 네. 그러니까 완충제의 역할 아니면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네. 안전벨트 같은 거죠. 긴급대출 프로그램도 그런 성격인 거예요. 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네. 이걸 백업을 해주기 위해서 백스탑으로 그런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러면 시절이 이렇게 좋을 때는 시절이 하수상할 때나 쳐다보는 거지 시절이 이렇게 좋을 때는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은근슬쩍 쓱 빼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연준도 이게 연준의 의기보다는 네. 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이제 작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걸 갖다 철폐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이번에 자닛 옐런 재무장관이 새로 이제 재무장관이 되셨죠. 그분이 마찬가지로 이건 철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단서를 답니다. 만약에 의회가 요구를 하면 이걸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인트만 하나 말씀드리면 연준이 요청을 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네. 의회가 요청을 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연준이 요청해서 부활을 한다는 얘기는 예. 연준이 만약에 수가 없으면 예. 그럼 이거 부활해 주세요라고 연준이 요청을 해서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부활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나올 수 빠르게 있죠. 할 수 있죠. 의회에서 부활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논란이 멀어지죠. 물론 이제 시간이 물론 이제 걸리죠. 이런 건 있습니다. 상원하고 하원이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과가 빠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노이즈가 확실히 적을 건 맞겠지만 네. 연준이 요청해서 바로 진행하는 거하고 예. 네. 이쪽에서 이제 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 절차적인 복잡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백스탑은 사실상 그 긴급 대출 프로그램 지금 이제 사실상 좀 줄어들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네. 쭉 보면 미국의 주식 시장은 별로 뭐 횡보였지 않습니까? 좀 네. 오히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기도 했고 네네. 이게 결국은 미국도 FOMC의 어떤 그 방향에 주식 시장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어떤 연준의 유동성이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인데요. 근데 다만 주가를 결정하는 게 연준만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다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겠죠. 네.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선물을 발행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작년도 11월, 12월에는요. 어떤 걸 발행했냐면 양적완화 테이퍼링이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월 1,200억 달러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1,500억 달러 사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1,500억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은근슬쩍 지나갔죠. 예. 그리고 1월 달에도 사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더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죠. 뺏는 건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둘이 대화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네. 둘이 대화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보다 많은 선물이고 네. 연준이 얘기해 준 거는 뺏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둘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탐욕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탐욕스러운 시장이 바라는 걸 주질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이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냐 네.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요소들도 같이 버무려서 보셔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재정 정책 부분을 한번 좀 이제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추가 부양책.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1.9조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슈는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네.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야 되냐는 얘기들은 분명히 좀 있어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그냥 뿌려줄 거냐, 예.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거냐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모기지 이자를 못 내서 주택에서 쫓겨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 하고,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도 월 한 1억, 2억씩 법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 하고 네.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를 보면은 전자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더 어려운 코로나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논리가 사실은 경기 회복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을 줘요. 예.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준다는 돈이 예. 한 1,400달러씩 1인당 예.
그러면은 뭐 4인 가구라고 하면 거의 5,000달러면 우리나라 네. 돈으로 5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료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주식을 살 가능성이 예. 높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시장이 뜨거운 걸 보면 예. 이 돈은 당연히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의 버블 시그널을 최소화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네. 이제 이 소득 대상을 좀 선별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선별적으로 주려면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그럼 예. 누구한테 줄 건데? 그 기준이 뭔데? 근거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만 달러, 뭐 10만 달러에서 자릅니다라고 하면 그럼 10만 1,000달러를 버는 사람과 그렇죠. 99,900달러를 버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럼 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면서 이게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선별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폭넓게 주는 쪽으로 네. 최소한의 선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예. 그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이고 이걸 갖다가 왜 지원을 해주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또 1.9조 달러에 그게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는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이거는 3월 중순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는 처리를 해서 4, 5월 정도에는 이제 수표를 주는 거, 예. 수표책을 예. 준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돈이 가계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웃라인만 나와 있지 예. 아주 클리어한 단계는 아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보실 필요는 상당히 있을 것 많이 같아요. 걸리네요. 벌써 이게 지금 추진된 게 한참 그러니까 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부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표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한테는 어떻게 해줄 건지, 아, 구체적인 예, 것들, 그렇죠. 지원 구체적인 방안. 내용들, 세부 내용들이 예. 이제 그리고 항공사한테 지원해주는 내용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는지도 되게 큰 논란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보면 네. 한 3월, 4월 되면 어차피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풀린다. 네, 그 지난번에 옐런 장관도 뭐 CNN 출연해가지고 이게 풀리게 되면 내년에는 완전 고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낙관론을 폈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뭐 자산 시장, 뭐 특히 네. 정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당장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네. 이런 말씀드리죠. 이제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금융시장은요 미래를 반영을 합니다. 아, 예. 선반영한다. 예, 그러니까 그 선반영이라는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 때도 네. 지금 얘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뭐 부동산을 살 때도 똑같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옆에서 저 아파트 사라. 왜요? 2년 후에 지하철 들어와 이런 거죠. 네. 지하철 3개가 들어와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죠. 근데 저는 지금을 보고 산 게 아니죠. 지하철 3개가 들어올 2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사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한테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1.9조 달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놀라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다 이거는 올 아, 거라고 그렇죠. 다 생각을 예, 예. 하는 거고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우리는 물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조금 더 시가장에서는 이 백신이 퍼지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저도 되게 반가웠는데 4, 5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예, 예. 그냥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게 편견이죠. 저도 하나의 편견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이제 낙관론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나온다는 것까지 시장에서는 그건 이제 프라이싱을 하는데 이 흘러나온 돈이 시장에 그리고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아직은 프라이싱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요거 하나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명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예. 재정 정책을 쓸 때 1.9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거든요. 우리나라 네, 코스피 그렇죠. 시가총액 예, 예. 수준이거든요. 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네. 정부가 돈을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증세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어느 게 맞냐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증세를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감세를 한다면서 증세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감세를 위해 증세를 한다.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한 거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네. 이 돈으로 아마 1.9조 달러를 집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 여기 이제 기업들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다 이제 이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딱 나서 가지고 1.9조 달러 하면서 쫙 빨아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따로 쓰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정부에서는 1.9조 달러 갖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면서 이거 시점도 나눠서 주고 할 텐데 네. 그럼 당장 여기서 쓰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아. 그럼 시중에서 돈이 모자란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돈이 모자란데 돈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돈값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뛰는 겁니다. 예. 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해요. 구축이 이렇게 쌓는다가 아니라 네. 내쫓아 버린다는 내쫓아 뜻이 있어요. 버린다는 예, 그래서 뜻이죠. 예. 민간의 투자, 민간의 자금 수요를 갖다 내쫓아 버리는 아. 구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정부가 확 가져가면서 예. 그럼 민간이 투자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같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정부가 써봤자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뭐 저도 그게 팩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재정 적자를 크게 썼었을 때, 재정 정책을 크게 썼었을 때 따라오는 금리의 상승, 네. 이건 분명히 경기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이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부작용 네, 예. 이런 쪽으로도 그렇게 좀 예상할 해석해 수가 볼 수 있죠. 있겠네요. 네.